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경에重庆진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펑 떨어지는 소리가 나 주민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은 누구 집 아이가 추락한 겁니까? 라고 기절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단지 그린벨트에는 1살 반의 남동생과 2살 반의 누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면과 심하게 부딪혀 누나의 몸은 이미 완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옆에 있던 동생은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할 때쯤 두 아이의 아버지 짱보는 잠옷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이웃들이 달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누나는 이미 사망했고 남동생은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당일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되자 인터넷상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많은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의 통곡하는 모습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또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죽음을 알고 어머니 전마일링도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녀는 짱보의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맞나 의심했다고 합니다. 짱보가 말하기를 그는 감기 때문에 약을 먹고 방에서 잠을 잤고 아래층 주민들이 비명을 듣고서야 두 아이가 추락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슬픔 후 어머니 전매일링은 갑자기 추락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는 더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이의 죽음은 분명 그놈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서에 찾아가서 마음속의 의심을 말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2살 반의 딸이 창문을 넘어 나온다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고, 아들은 이제 막 1살 반이 되어서 아직 걸음마를 배우지 못했고 혼자 창문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두 아이는 10달밖에 차이 안 나서 동생을 안아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매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한 취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선 결과 짱보의 집은 방 2개, 거실 2개입니다. 3평 정도 작은 방은 바닥에서 40cm 정도 떨어진 유리창에는 미닫이식 창문이 있어 바닥에서 8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창문에 1m 높이의 금속 안정 울타리가 있었는데 장씨 집안에서 언제 이 보호 울타리를 없애버렸는지는 모릅니다. 이 높이는 1살 반, 2살 반 어린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창턱 가장자리에는 두 아이의 지문이나 등반 흔적은 없고 창턱에 오직 짱보 한 사람이 지문이 있는 것은 결코 우발적인 추락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큼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짱보 자신의 주장도 모순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짱보는 사고 당시 그가 거실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앞서 애엄마에게 말한 약을 먹고 방에서 잤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짱보는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두 사람의 위챗 채팅도 기록 없이 모두 삭제한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짱보와 여자친구 이해정천이라는 사람의 채팅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양측의 17,000건에 달하는 정보에는 두 아이를 어떻게 모해했는지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수년간 사건을 처리해온 경찰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찰은 남녀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엄마는 두 아이가 무슨 심정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는데 친아버지가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요? 그가 새로 사귄 여자친구 이해정천은 이 사건에서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 위대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종칭시 장수구 갈란진에서 둘째로 태어난 짱보는 농민 아버지와 무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위에는 누나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짱버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부는 포기하고 집에서 놀았고 성인이 된 후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비록 교육 수준은 높지 않지만 사회에서 단연간 굴러먹은 경험으로 그는 회사에서 나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즉, 이 회사에서 짱버는 3살 연상의 전메이링을 알게 되었습니다. 짱버에 비해 전메이링은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우수하며 부모는 과학연구 업무를 하는 지식인입니다. 성장 배경과 교육받은 차이가 현격하여 말도 안 통하고 느낌도 전혀 없어 여자는 남자에 대한 인상이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짱버는 경제적 조건이 좋은 상대를 찾아 편하게 살려던 생각이 강하다 보니 외모가 좋은 전메이링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의 고객을 도와 자료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야근을 하고 아무리 늦어도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때때로 싼 물건들만 골라서 선물했답니다. 하층 여자는 짱버의 직량과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게다가 괜찮은 외모에 180의 큰 키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두 사람은 사귀면서 동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전메이링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메이링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성장 배경과 경제적인 문제는 노력하면 되지만 반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은 짱버라는 사람이 천성이 게으르고 열심히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여친이 머뭇거리자 짱버는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여친의 뜻을 따를 것이며 낳는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평생 가족을 부양한다고 뻥을 칩니다. 이 말에 전메이리는 짱버가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생각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17년 8월 17일 짱버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딸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남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예물은 받지 않고 딸만 잘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 식사 비용도 전부 여자 집에서 냈고 결혼 반지도 전메이린이 자기 돈으로 산 겁니다. 남자도 그동안 벌었으면서 이마저도 여자 돈 쓰는 건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전메이린은 왕자를 찾았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엔 나름 알콩달콩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짱버는 그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자 집 돈을 가지고 작은 대부 회사를 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인맥과 자원으로 짱버의 사업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도 빈번하게 접대하기 시작했고 성격도 변했고 점점 더 싹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2018년 3월 11일 그들의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꼬마의 출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어머니는 상승기였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맘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6일 둘째 막내 아들이 태어났고 두 아이는 10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서 딸은 외할머니가 돌보고 아들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짱버는 처갓집만 가면 방에 들어가 게임만 했고 아내와는 대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딸을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아들은 폐렴에 걸려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앱이라는 인간은 병원에 2번 왔습니다. 매번 머무르는 시간도 짧고 계속 전화가 울렸고 매번 전화를 받을 때도 전메이린을 피해가면서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조짐으로 전메이린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느꼈고 사실 또한 그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는 지금 예정천이라는 여자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천은 1994년 나이는 짱버랑 동갑이고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식품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 식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예정천은 회사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고 회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사건 직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까봐 서둘러 법인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강하게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사가 취재했을 때 장사가 안 돼 공장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종칭인민검찰원이 발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짱버는 아들이 입원한 2019년 4월
친구의 식사 자리에서 이해청천을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해청천은 짱보가 결혼한 줄 몰랐고 2019년 말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진실을 들은 뒤 헤어지지 않고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해청천의 친구들에 따르면 짱보란 사람은 여자한테 아부떠는 개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여자 집에 돈이 많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하루 전 짱보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막내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놈은 저 자식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아내는 생후 3개월 된 아들과 돌 지난 딸을 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3번이나 무릎을 꿇고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지만 냉혈한 이놈은 연락처를 지우고 핸드폰 배경화면도 내연내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을 만나 높은 곳에 오를 생각만 하며 결단력과 냉혹함을 드러낸 짱보와 아내는 마침내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큰딸은 전매일링이 양육하고 작은 아들은 6살 이전까지 짱보가 양육하고 6살 이후에는 전매일인이 양육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짱보는 전매일인에게 1,600만원의 양육비를 분할 지불해야 합니다. 자네의 미래 생활비, 교육비, 양육 과정에 필요한 심혈과 시간에 비하면 1,60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두 아이가 죽었을 때까지만 해도 짱보가 지불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매리는 매주 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집안 청소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짱보는 곧바로 이해청천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새 장인의 인맥에 기대는 환상을 품었습니다. 자신은 분명 몇 개의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네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아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하려면 아이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네의 말을 듣고 짱보도 처음에 놀랐지만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9개월간 면담, 위챗 채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동 음모를 꾸몄습니다. 처음엔 그들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를 내서 차를 강으로 몰고 들어가서 아이를 익사시키는 것입니다. 짱보는 여전히 위챗으로 두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이해청천은 반드시 함께 죽여야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짱보는 아이가 없어도 너희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이해청천은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지만 반드시 두 아이는 죽여야 한다. 완전 미친년입니다. 운전해서 물에 들어가면 짱보가 죽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방안으로 고공 추락 사고를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짱보와 이해청천은 모두 휴대폰으로 두 아이가 동시에 추락할 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고 방안이 확정되자 이해청천은 남자에게 재촉했습니다. 둘은 또 음모하던 중에 이견이 맞지 않아 크게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짱보는 납작 엎드렸고 속히 빨리 아이를 죽인다고 맹세했습니다. 이혼 후 딸이 외갓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 딸을 속여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5일 짱보는 자신이 어머니를 시켜서 전매일링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장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2년 넘어 아이를 안아도 안 본 놈이 갑자기 옷을 사주겠다고 하니 괜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전매일인에게도 아이가 그네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백화점 밖에서 엄마는 항상 두 아이를 지켜보며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아 짱보는 손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1일 사건 전날 짱보는 전매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동생이 누나와 놀자고 한다며 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짱보의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짱보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그날 밤 전매일인이 딸을 데려갈 예정이었지만
짱버는 동생이 누나와 하루 더 놀고 싶어 한다며 딸을 남겨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장씨 집에서 밤을 보냈고 짱버는 아이를 지 엄마한테 남겨두고 자기는 예정천한테 가서 잤던 것입니다. 다음날 11월 2일 사건 당일, 이날은 월요일이었지만 짱버는 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짱버의 어머니는 카드 놀이를 하러 나갔고 그는 마침내 기다렸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침실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막상 손을 쓰려 하자 그는 다시 물러섰고 짱버가 계속 손을 쓰지 않자 예정천이 영상통화를 걸어와 손목을 베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짱버는 영상통화 중 예정천이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곧바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두 아이를 안고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놈이 딸을 유일하게 아는 순간도 버리는 순간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통이 터집니다. 함께 어디든 갈 것만 같은 쓰레기 같은 두 인간은 법정에서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짱버는 그가 한 모든 일은 예정천이 손목을 베고 윽박지른 탓이라고 말했고 예정천은 당초 두 아이를 죽이겠다고 제안한 것은 단지 짱버와 헤어지기 위해서였으며 그가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정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대로라면 진짜 목적이 헤어지는 것 뿐이라면 9월에 짱버가 화해를 청할 때 그는 거절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손목을 자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단지 짱버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일 뿐 처음부터 두 아이를 향해 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예씨가 짱버의 두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두 아이가 두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짱버와 전매린의 이혼 합의에 따라 두 아이의 양육권은 결국 엄마에게 돌아가고 잠시 아버지에게 양육을 준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예정천이 짱버에게 친자식을 살해하라고 강요했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8일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고 짱버와 예정천은 고의 살인죄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여 법정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당황한 두 사람, 짱버는 한 달 동안 전 부인에게 감정, 배상, 과거를 이야기하며 예정천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통이나 연달아 썼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참여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는 백방으로 그녀에게 양해를 구하려 했고 한편 예정천의 집에서는 전매린에게 6천만 원의 배상금을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 있겠느냐며 한 푼도 받지 않고 피해의 대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6일 종칭시 고등인민법원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짱버는 두 아이가 추락한 것은 순전히 사고였으며 그가 던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천의 진술은 더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정신병 가족력이 있고 채팅할 때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고소했고 그들이 유도로 유죄 진술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짱버와 사귀던 초기에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해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묘하게 온갖 발뺌을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짱버와 예정천의 1만 7천여 건의 채팅 기록을 보면 이들이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같은 해 5월 11일 오전 종칭시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매린이 가족의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네티즌과 대중의 마음도 함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 기간 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두 아이의 정의를 성토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 입구를 지키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전매린과 함께 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정오 짱버와 예정천은 법에 따라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전매린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두 아이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